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9살의 여성입니다. 3년 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마 지금의 제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결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늘 맞고 살던 어머니를 보며 자랐기 때문이죠. 믿긴 힘들지만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조폭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을 감싸는 싸구려 문신과 폭력적인 성향만 보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제가 그걸 온전히 믿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죠. 꼭 자신보다 약한 상대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만 보면 조직폭력배보다는 삼류건달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저를 잡고 늘 습관처럼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한땐 부산에서 꽤 알아주는 조직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싸움꾼이었어. 19대 1로 싸워서 내가 싹 다 죽여버렸지. 그때 한 놈은 턱주거리에 빵꾸가 나서 물도 제대로 못 먹게 해줬다니까. 그 놈은 아직까진 살아있지는 못할 거야. 죽었을걸? 그 좁아터진 방에서 술, 담배 하면서 어린 저를 잡고 본인의 무용담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어떤 반응을 해주길 기다렸죠. 그래서 겨우 한마디 했고요. 대단하네.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지금도 조직에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너랑 네 엄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애들 거느리면서 여자들 끼고 떵떵거리면서 부산 바닥을 활보하고 다녔을 거고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턱에 구멍이 났다는 등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배웠다는 등 19대 1로 싸웠다는 것까지. 사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는 늘 허점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런 말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쭉 들어봤기에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턱에 구멍이 났다는 사람은 작년까지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19대 1도 재작년에는 23대 1이었죠. 확실한 건 아버지가 진짜 조폭이었다 하더라도 19대 2든 23대든 혼자 상대한 게 아니라 19명이나 23명 중에 무리 중 하나였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 혹은 저 같은 약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때가 아마도 중학교 입학식이었던가 그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아버지가 동네 슈퍼 앞에 평상에 앉아 아저씨들과 술을 먹고 있기에 꾸벅 인사를 하고 들어왔죠.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뒤 미친 사람처럼 뛰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내가 아저씨들이랑 진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날 아는 척해? 저는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악을 썼죠. 인사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 쳤잖아. 왜 그러는데? 이 미친년이 누구 앞이라고 언성을 높여.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주마. 그때 일을 나갔다가 돌아온 어머니가 다급하게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또 왜 그래요? 얘가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러냐고요? 얘가 내가 한참 사람들이랑 말하는데 가오상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갔으니까 이러지? 네가 애새끼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이따위로 날 능멸해? 도대체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당신을 그럼 뭐라고 해요? 아빠잖아요. 난 나야. 나 김석철이. 내 이름 석자가 있고 내가 누구 아빠라고 불릴 사람으로 보여? 평생 주먹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한테 그게 가당키나 해? 쪽팔리게. 여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지금 너 나 가르쳐? 미친 개집들이 오늘 아주 나를 잡았지?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요즘 시대가 변했다곤 하지만 솔직히 가정폭력에 관한 것들은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이라는 건 인지하지만 결국 그걸 견디고 살아온 피해자들에게 의문을 품는 건 똑같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라고 대항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혼도 몇 번이나 시도했고 경찰에 신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당시에 경찰은 가정사라고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는 할머니나 어머니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실제로 한 번은 친척집에 저와 어머니가 숨은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집 마당에 불을 지르기까지 해서 결국 포기해야 했고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조폭 출신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도 여자나 때리는 삼류건달도 아닌 무능하고 책임감도 없어 잃을 게 없는 그런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를 달래고 위로하는 것뿐이었죠. 엄마 괜찮아? 병원 갈까? 우리 병원 먼저 가자, 응? 엄마는 괜찮아. 이제 아프지도 않고. 희진이 넌 어디 안 다쳤어? 아, 이마 이거 상처 난 거 아니야? 맞지? 아니야, 그냥 아까 잠깐 긁힌 거야. 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이거 흉지면 어째? 우리 딸 고운 얼굴에 상처 나면... 제 얼굴에 난 손톱만한 상처에도 발을 동동거리던 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정작 본인 얼굴은 얼룩덜룩한 멍으로 가득했으면서 말이죠. 보통 멍이 퍼렇다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실상 멍이 들고 멍이 빠질 때 색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검푸른색으로 또 초록색이 됐다가 노란색으로 그렇게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물론 완전히 깨끗해진 어머니의 얼굴은 아버지와 사는 내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때 저는 딱 2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신이라고는 믿은 적도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자기 전 늘 기도를 했었죠. 첫째는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 둘째는 어머니가 날 두고 도망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확실히 저는 착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죠. 아버지에게 한참 맞고 있을 때 어머니가 오면 다행이다. 이제 내가 맞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스스로가 끔찍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마 저 역시도 가슴속에 얼룩덜룩한 멍자국이 한가득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혼 서류까지 들고 와서 제게 보여줬고 이사를 하자고 하셨죠. 왜 말 안 했어? 언제 이렇게 된 건데? 그 인간이 이혼을 해줬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 그 인간 지금 교도소에 있어. 너 공부하려고 엄마가 말은 안 했어. 어차피 집에 안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 없는 인간이니까. 교도소? 뭐 때문에? 엄마 또 때렸어? 아니야. 나 말고 옆 동네 슈퍼 송 사장님을 때렸다고 하더라. 외상을 안 해준다고 시비가 걸렸는데 이번엔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을 거라고 해. 그래서 이참에 엄마가 이혼 소송했어. 그래도 얼마 안 살고 또 기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또 할머니도... 각오했어. 엄마, 희진이 너 대학은 보낼 거야. 나처럼은 살게 하기 싫어. 이대로 그 인간이랑 계속 살면 너도 돈 벌어서 그 인간한테 빼앗길 거 뻔하고. 절대로 엄마 그렇게는 안 둬. 그리고 너희 할머니도 이사하기로 했고. 이참에 우리 제대로 살아보자, 응? 정말이야? 진짜? 적어도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는 강하고 멋진 분이었습니다. 매 맞는 게 무서워서 대꾸도 잘 못하는 저와는 달리 죽기를 각오하고 이혼을 택한 거였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2발 벗고 잠을 잘 수 있었고 걱정 없이 공부라는 것도 할 수 있었죠. 당연히 어머니의 얼굴도 전에 없이 깨끗해졌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2년 살고 나온 아버지가 저희 집 앞에 나타났거든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죠. 이야, 나 없이 잘 살았던 모양이네. 희진이도 우리 이혼한 마누라도 얼굴이 아주 보기가 좋아. 둘 다 살도 쪘고. 나 안 보고 싶었어? 난 엄청 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갔고 저도 손을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여길 어떻게 찾았어? 도대체 어렵지 않지. 친척집 한 바퀴 탈탈 털고 그 다음에 너희 친구 지수도 찾아갔어. 중학교 때 같은 동네 살던 걔 말이야. 너랑 제일 친한 친구 맞잖아. 그렇지? 내 친구 집을 찾아갔다는 거야? 아, 미쳤어? 제 말에 아버지는 숨을 크게 쉬고는 억지 미소를 보이더군요. 우리 딸이 안 본 사이에 아주 말본새가 더러워졌네. 내 핏줄이라서 그런가? 아! 요즘 돈은 좀 벌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돈 벌지? 얼마? 200? 설마 150?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라고?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아빠, 엄마랑 이혼했어. 법적으로 남남이고. 이혼은 쌍방이야. 저 여자가 내가 법적으로 분리할 때 일방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거고 난 절대로 인정 못해. 그리고 내가 내 딸이랑 살겠다는데 뭐 싫어? 싫으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이젠 더 잃을 것도 없는 인간이야. 한 번 다녀왔는데 2번은 못 갈까?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이상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겨우 극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다달이 생활비를 대주는 조건이었고요. 물론 그걸로 만족할 인간도 아니었죠.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주기는 점점 짧아졌거든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이사도 여러 번 갔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7살이 되던 해에 그 생활이 완전히 끝나게 됐죠. 그 인간이 개과천선해서 우릴 더는 찾지 못해서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바로 그 인간이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러 갔을 때 손톱의 때만큼 남은 정으로 어머닌 우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죠. 죽은 그 인간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여서 제 인생에 가장 찬란했어야 할 27년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만든 게 아버지라는 인간이라 죽어서도 고통스럽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겨우 저주라니 저 스스로도 참 한심했죠. 아무래도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에 제 인생에 당연히 결혼은 없었어요. 그저 심신이 지쳐서 좀 쉬고 싶은데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 매일을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는 말이 진짠지 제 아픔에 공감해주는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된 겁니다. 난 희진이 너 이해해.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아니, 오히려 그 정도면 진짜 착한 거 아니야? 겨우 기도하고 죽었을 때 저주 좀 한 걸로 왜 힘들어해? 그래도 난 엄마도 못 지켜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당연하지. 그게 널 지키는 방식이니까. 어렸잖아. 어릴 때 폭력에 노출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 방어 기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건 희진이 네 탓이 아니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꾸했죠. 다들 용기가 있잖아. 맞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 엄마도 늘 날 대신해서 싸웠고. 대신 넌 엇나가진 않았잖아. 넌 바르게 살았잖아. 그것도 용기야. 꼭 싸우는 것만이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누군가에게 과거를 털어놓는 일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친한 지인 몇에게만 이야기했지만 늘 후회를 했었죠. 다들 위로는 해줬지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잊어버려라, 과거의 일일 뿐이다, 미래가 있다는 식의 위로였고요. 하지만 그 사람만은, 병수 씨만은 그렇지 않았죠.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분노하고 제게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죠. 실은 우리 아버지 병석에 오래 누워 계셔. 교통사고가 있었거든. 출근하던 중에 찾길에 뛰어든 어린아이를 구하고 본인이 대신 크게 다쳤지. 그때 척추랑 뇌가 크게 다치면서 거동도 못하고 날 알아보지도 못하시지. 정말?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우니까. 내 스스로가 최악처럼 느껴졌거든.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었어. 선하고 남을 배려하고 직업도 소방 공무원이었고. 근데 난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어. 1년, 2년, 3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 겨우 1년 병문안 왔다가 사라진 꼬마 남자애랑 그 부모, 겨우 그런 것들 구하겠다고 진짜 아들인 나도 못 알아보는 게 화가 나더라. 대기업까지 들어가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내 인생까지 같이 망가졌으니 더 화가 났고, 심지어 난 너처럼 어린 나이도 아니었잖아. 이러니 말을 할 수가 없었지. 그러게, 가족이라는 게 원래 더 힘든 것 같아. 맞아, 가족이라서 더 힘든 거야. 날 더 비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만들지. 그래서 난 너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 노력하고 있고. 누구? 누굴 이해해? 그건 다음에 말해줄게. 언젠가. 뭔가 저보다 상처가 많은 것 같은 그 사람은 사실 저와 만나기 전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수술과 병간호를 병행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여기저기 떠들면서 일을 했고, 그러다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저와 만날 때는 이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저는 초반에는 아예 몰랐고 연애하고 2년이 넘은 시점에 알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 폭력에 시달렸던 저, 아버지의 사고로 인생이 뒤바뀐 그 사람. 보통 이런 무거운 주제로 인해 멀어지는 연인들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달랐어요.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더욱 가까워졌던 겁니다. 그렇게 3년을 더 연애하다가 마침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늦은 나이에도 바로 결혼하지 않은 건 결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 제 상황을 남편이 많이 배려해줬기 때문이고요. 헌데 딱 그 무렵 좋은 소식이 들렸죠. 바로 저희 어머니가 만나는 분을 소개해준 겁니다. 사람 좋은 얼굴에 잘 차려입은 모습만 보면 꼭 상상으로 아버지상을 그려낸 것처럼 완벽하더군요. 하지만 초반엔 겁을 집어먹어서 일부러 더 형식적이고 딱딱하게 취조하듯 물었죠. 어디서 만나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일하고 계신 식당에 제가 단골 손님이었어요. 제가 그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이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부동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돈 거의 못 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 아가씨가 참 야무지고 똑똑하네요. 근데 저는 그건 부업 같은 거고, 이 상가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주로 수익을 얻고 있죠. 상가 건물이요? 아, 혹시 저희 어머니 과거 이야기 알고는 계세요? 당연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아가씨도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도요. 제가 뭐라고 묻든 다 웃으면서 여유롭게 받아치는 걸 보니 뭔가 짜증이 올라오더군요. 근데 뭐 어쩌자는 건지 묻고 싶어서요. 저희 어머니랑 재혼이라도 하겠다는 건지. 네, 허락만 해준다면. 네? 아저씨는 방긋 웃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이 나이에 재혼이니 뭐니 그런 거 없이 남은 시간 함께 보내는 게 중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저희 나이에는 살림만 합치는 식으로 하니까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 이전 결혼해서 결혼식은 물론이고 결혼 사진도 한 장 찍지 못했다고 들었고, 저도 젊은 시절에 사별로 부인을 잃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꼭 한번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아가씨가 그 부분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만 해준다면 당당하게 결혼식 올릴 생각이에요. 저야 싫진 않지만 그쪽,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제 말에 아저씨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라고 편하게 불러줘요. 그리고 저 정말 잘할 테니 지켜보다가 한 번은 아빠라는 말도 해주면 더 좋고요. 실은 제가 자식이 없어서 그 말을 어찌나 듣고 싶은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남은 일생 보내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딸까지 생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괜찮아서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의심할 부분은 그 어떤 것도 없었죠.
두 분은 제가 결혼하고도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저희보다 더 성대한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더구나 결혼식장, 드레스, 신혼집까지 모든 비용은 아저씨가 냈고요. 뿐만 아니라 두 분은 결혼 후에도 서로 존댓말을 하고 2달에 한 번은 꼭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때 저나 저희 남편, 어떨 때는 시어머니까지도 함께 가곤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어머니가 행복해한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18살 소녀처럼 부끄러워하고 해맑게 웃곤 하셨죠. 한 번은 그런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저씨가 잘해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가 재혼 결심한 거면. 솔직히 말해서 엄마 처음으로 안전한 집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야. 이전에는 비를 막아주는 지붕도 있고 비바람 막아주는 담장도 있었지만 늘 대문을 활짝 열고 자는 기분이었거든. 그래서 내내 불안하고 춥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주 따뜻해. 그리고 편안하고. 그럼 됐지 뭐. 엄마만 좋으면 난 됐어. 그리고 아저씨가 너희 집이라도 좀 돕자고, 아니면 박서방 가게 자리라도 됐거든. 거기서는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살아. 알았어? 그냥 엄마만 생각하고 엄마 혼자 산다고 그렇게 생각해. 자식 때문에 책 잡히지 말고. 아저씨는 사실 제가 결혼할 때부터 늘 저희 부부를 도우려고 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 그곳에서 남편 가게를 차려보는 건 어떨지, 그게 싫으면 아파트 매매를 해주겠다는 말까지 하셨죠. 하지만 진심으로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았고 어머니가 좀 더 당당하게 아저씨와 함께 마주보며 살기를 바랬어요. 그건 이제까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제 알량한 자존심이기도 했죠. 남편 역시도 그런 저를 이해해줬고요. 하지만 딱 한 명은 그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여행까지 와서 돈 펑펑 쓰는 거 보면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가게 자리 하나 턱 내어주지 못하는 걸 보면 딱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 말에 남편이 약간 짜증을 섞어 설명했죠. 엄마는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 장인어른은 이미 주려고 했어. 근데 내가 싫다고 했고. 왜 싫어? 준다는데 왜 그걸 거부해? 지금 우리 형편이 좋아? 자그마치 7년이다, 7년. 아니지, 올해로 9년이지.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짓을 9년을 하고 있어. 지긋지긋한 병간호의 요양비에 넌 지겹지도 않니? 난 힘들어서 죽겠다. 엄마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병간호하는 거 아니잖아. 요양원도 내가 벌어서 내가 내고 있는 거고. 병원도 내가 모시고 가는데 엄마가 대체 뭐가 힘든데?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그리고 내가 왜 안 힘들어? 생각만 해도 하루에 10년씩은 늙는 기분인데. 너희는 나이 안 먹을 것 같아? 언제까지 젊을 거라고 생각하니? 엄마 제발. 기분 좋게 여행 따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마. 혹시 장인 장모님 사이가 좋으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참나, 부럽긴 뭐가 부러워. 다 늙어서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는 것만 봐도 불륜처럼 보이는데 뭐가 부럽다고 남사스럽기만 하지. 저는 참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보기만 좋은데요. 아저씨는 좋은 분이고 저런 분이라면 누구라도 재혼할 거예요. 됐다. 난 좋아도 안 해. 사람이 지고지순한 부분이 있어야지. 남편이 아무리 개망난이라고 해도 죽기 기다린 사람처럼 하하호호 난 절대로 못한다. 난 내 남편 끝까지 기다릴 거고 그게 나한텐 결혼의 의미야. 미워도 고와도 내 사람 챙겨야 되는 거고 의리 지키는 것도 결혼의 연장이라고 본다. 내 말이 틀린 거 있니? 시어머니가 말이 거칠고 솔직하신 분이라 불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병석에 누워있는 시아버지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말이 쉽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얼마 안 가서 알 수 있었죠.
일단 시어머니가 저의 친부에 대한 이야기나 어머니 재혼까지 알게 됐으니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술안주 삼아 얼굴도 모르는 생판 남에게까지도 떠들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됐죠. 당시 시어머니 옆집에 살고 있던 분은 저희 어머니와도 알고 지낸 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작게 일수를 하던 분이라 발이 넓기도 해서 저와도 안면이 있었어요. 헌데 어느 날은 저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해줬죠. 아가씨 시어머니 말이야.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듣다 못해서 뭐라고 했는데도 글쎄 말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 무슨 말인데요? 혹시 저희 엄마 이야기를 알아? 알면서도 그냥 뒀어? 저는 처음에 재혼 이야기나 했겠거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웃었어요. 재혼 이야기 아니에요? 어머님이 재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니야. 그런 말이면 나도 그냥 넘어갔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어. 아가씨 엄마 경순 언니 알고 지낸 게 17년이야. 그런 내 앞에서 경순 언니가 폭행당한 과거를 빌미로 남자들한테 꼬리를 치고 다니고 돈 많은 남자를 홀려서 재혼했다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고. 네? 저희 어머님이요? 아유, 역시 모르는구나. 그런 지 한참 됐어. 처음엔 술주정에 잠깐 튀어나온 말이다 나도 그냥 넘겼고.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이러다가 경순 언니 소문만 안 좋게 날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오지랖인 거 아는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니. 정확히 어떤 말들이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가 찼습니다. 남자 만나려고 등산 다니면서 엉덩이를 흔든다는 말부터 재혼 후에도 호시탐탐 다른 남자를 노리고 다닌다. 백화점 다니면서 명품을 온몸에 휘감고 젊은 남자랑 노닥거리는 걸 봤다는 소리까지 했다는군요. 거기다가 폭행당한 건 한참 오래전 일인데도 눈물을 찍어내며 불쌍한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야기는 풍선처럼 점점 부풀려졌다고 해요. 마치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 무용담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장이 더해져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가 술집 출신이라서 전 남편에게 맞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화가 나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따졌죠. 어머님, 왜 그런 소문 내시고 다니는 거예요? 저 다 들었어요. 술집 여자라니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헌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난 그런 적 없는데. 술을 먹어서 기억도 없는 사람한테 너야말로 이게 무슨 경우야? 저는 언제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술을 먹어서 기억 없다는 소리라세요? 진짜 기억이 안 나면 보통은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죠. 술을 마셨다는 걸 말할 게 아니라. 제가 전곡을 찌르자 시어머니는 픽 웃었습니다. 그래, 기억한다. 그게 왜? 솔직히 그게 틀린 말도 아니지 않니? 어머니, 저희 엄마 술집 같은 곳 나간 적 없어요. 어렸던 네가 뭘 알아? 지금도 하는 걸 봐라. 살랑살랑 엉덩이나 흔들고 다니는 걸 보면 딱 과거 나오는 거지. 순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검소한 척, 옷도 가려입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거니? 냄새만 맡으면 다 아는 건데. 제가 산 증인이고 아니라고 하는데 왜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진짜 질투라도 하시는 건가요? 내가 질투? 내가 왜? 내 남편 비록 나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만 난 그 사람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 그런 내가 왜? 난 조강지처고 현모양처야. 넌 재혼이나 뭐나 그냥 조건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눈에 재혼하는 것들은 다 불륜이야. 어머니!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놀랐는지 움찔하더군요. 알았다, 알아면 되잖니. 됐니? 막말로 너희 엄마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한 소리 한 걸로 계속 화내는 것도 보기 안 좋다. 남영색이 네 시어머니다.
저는 최대한 화를 누르고 경고했습니다. 이번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저도 안 참아요. 그러니까 주의 좀 해주세요. 저는 바보처럼 또 그걸 넘겼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화가 난 것도 사실이었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고 피하던 제 습관을 고치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요. 더구나 과거를 이야기한 것은 온전히 제 선택이었고 일부 책임은 제게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시어머니도 오랜 기간 아픈 시아버지를 돌본다고 많이 힘들었기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만만해서인지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히더군요. 희한하게 어느 날부터 제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여기 있던 가방 못 봤어? 내가 분명 같은 자리에 두는데 그것만 사라졌어. 어? 내가 당신 가방을 어디에 쓰겠어?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야? 같이 찾아줄까? 이미 찾아봤지. 근데 내 시계도 안 보이고 신발장에 있던 구두도 사라졌어.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몇 달 전부터 하나씩 안 보이거든. 회사에 두고 온 건 아니고? 애초에 잘 들지도 않는 가방이긴 했지만 회사에 들고 가기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럴 리가 없지. 구두는 선물 받은 거라 한 번 쉬는 게 전부인데. 일단 같이 찾아봐. 어디 뒤로 넘어가거나 했을 수도 있잖아. 온 집안을 다 뒤지다가 얼결에 대청소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결국 사라진 물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마주치게 된 거였죠. 제 물건들을 모두 하고 시내에서 돌아다니던 시어머니를 말입니다. 말도 없이 제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도 화가 났지만 그날도 그냥 넘겼죠. 헌데 오히려 먼저 찾아와 적반하장으로 울고불고하면서 제 물건들을 제 앞에 막 던졌죠. 시애미한테 이런 거 하나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그거 좀 빌려갔다고 나를 망신을 줘? 제가 무슨 망신을 줬다고 그러세요? 시내에서 마주쳤을 때 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날 위아래로 훑었잖아. 그게 그거 아니니? 그래, 내가 말도 없이 가져간 건 잘못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날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정? 시애미 앞에서 잘도 드러내고 있더구나. 저는 한숨을 쉬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했다면 제 잘못이죠. 그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가진 말아주세요.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저랑 병수 씨랑 하루 종일 집안을 뒤졌다고요. 그래, 그럼 앞으로는 말할 테니 종종 부탁 좀 하자. 됐니? 저는 그날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마치 그 말을 들으려고 의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물건은 매일 사라졌고 빌려가겠다는 쪽지만 덜렁 놓여 있었죠. 더구나 빌려갈 때마다 제 옷이나 장신구들은 대부분 망가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아니면 잃어버리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말 못하고 속만 끓이는 저 대신 남편이 중간에 알게 된 뒤에 주의를 줬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헌데 나중엔 그런 문제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이 몹시 힘들어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만삭의 몸으로 그런 남편을 위로했고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잖아. 응? 그래도 나 때문에 더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닐까? 내가 원망하고 미워해서 나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따뜻했던 아버지였는데 난 왜 그따위로 굴었지?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외적으로는 누가 봐도 정말 잘했죠. 주기적으로 큰 병원에서 경과를 살피고 요양원에도 쉬는 날이면 방문해서 아버지를 보살폈으니까요. 하지만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폭력에 시달릴 때 어머니를 방패라고 생각한 그 비겁한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린 서로를 위로했고 남편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출산을 하게 됐으니까요.
본래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2달 정도 있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약도 한 상태였지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혹시 산후혈전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혈전증은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이며 특히 입원이 필요한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혈전이 다리나 다른 부위의 깊은 정맥에 생겨 혈류를 막는 상태로 치료를 미루면 폐색전증과 같은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필 저의 경우는 상태가 좋지 않았고 즉시 치료가 필요했죠. 솔직히 제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골치가 아팠어요. 걱정 마. 내가 가게 문 닫고 돌보면 되는 거지. 아이 병원에서 나오는 날부터 내가 직접 잘 케어할게. 장모님이 당신 병가를 맡아서 해주시는데 그 정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당신은 아이를 돌본 적이 없잖아. 하지만 나 말곤 맡을 사람이 없어. 아님 차라리 장모님이 아이 돌보고 내가 병간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 장모님은 당신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전 걱정이 되면 그렇게 할까? 그때 시어머니가 제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오셨죠. 됐어. 넌 가게 그대로 해. 손주는 내가 봐줄 테니. 엄마가? 엄마 손목 아프다고 아버지 병간호도 안 했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애를 봐. 쉬었더니 괜찮아졌어. 뭐 손목이 아프다가도 안 아프고 그런 거지.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족이 상황이 안 좋을 때 돕는 게 가족 아니니? 어떠니? 혜민이 생각은? 저야 육아 경험이 있는 어머님이 맡아주는 게 훨씬 좋죠. 그렇지? 그러니 걱정 마라. 감사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치료받고. 아니, 며느라 그러지 말고 3개월 더 병원에 있다가 와. 저는 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있고 싶다고 3개월을 있을 순 없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듣기론 모니터링하고 검사 더 해봐야겠지만 보통은 몇 주 안에 퇴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산후조리원 거길 들어가든가. 예약 다 해놨다면서? 요즘엔 거기 들어가서 몸조리 제대로 하고 나온다고 하던데 아니니? 너 노산에 초산이라서 몸관리 잘해야 한다. 2달이든 3달이든 지금 몸 상태도 안 좋은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긴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됐어. 그 정도 나도 해야지 면이 살지. 너한테 실수도 많이 했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마음 쓰지 말고 푹 쉬면서 넌 네 몸만 생각해. 알았니? 기분이 묘하긴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상하기도 했죠. 그래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들 내외와 더 잘 지내보려는 일종의 화해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가 불안해할 것을 염려했는지 사진도 자주 찍어주시고 전화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5주 만에 퇴원을 권유받게 됐고요. 예약해놓은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갈까 생각도 했는데 아이 얼굴은 한번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헌데 사진 많이 찍어 보낼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바로 들어가길 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진이 엄청 많이 전송됐죠. 그런데 사진이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누군가 찍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각도에서 저희 아이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찍힌 사진이 2장 들어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물으니 그냥 이웃집에서 온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아니, 분명 어머님이 약속하셨어. 아이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일절 접촉하지 않는다고. 100일의 예방접종이라고 그거 맞아야 되거든. 100일에? 나도 맞았던 그 주사 말하는 거야? 응.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100일에는 신생아한테 위험한 질환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그냥 찍어줬다? 너무 이상하고 찜찜하잖아. 내가 물어볼까? 물어보면 간단하잖아.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이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긴 좀 그렇잖아. 당신 입장도 난처할 거고. 그냥 내가 모르는 척 찾아가 볼래. 그게 좋겠어.
저는 시댁에 그야말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에 바로 말이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들락거리는 것처럼 저희 부부 역시 시어머니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문을 두드릴까 정말 한참을 현관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현관문 안쪽에서 희미하지만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너무 놀라서 비명이 나오는 걸 겨우 참으며 바로 들어갔죠. 헌데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70대 전후로 보이는 남자가 제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옷 차림으로 저를 향해 뛰어왔는데 본인도 절 보고 놀라서 멈췄죠. 아니 누군데 아가씨는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까? 기가 차서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 엄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잠깐 장을 보러... 네? 장이요? 아저씨 누군데요? 그쪽 시어머니랑 재혼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예비 시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비 뭐요? 여기서 살고 계신 건가요? 참... 놀란 건 아는데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상황 아닌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더는 참지 못하겠어서 한마디 하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순희 씨가 아무리 그쪽 시어머니라고 해도 경호가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왜 고마워해야 하는데요? 뻔뻔하기도 하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순희 씨가 젊은 시절 내내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어렵고 힘들게 아들 키웠는데 남편 병수발에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놈은 결혼하고 아예 나 몰라라 한다고요. 거기다가 둘이 좋아서 아이 나왔으면 책임감이란 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한 달이 넘게 코빼기도 안 비추고 둘이 몇 달이나 놀러 갔다면서요. 그것도 순희 씨 돈으로 말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내가 보다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순희 씨 혼자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 내가 거들었던 겁니다. 됐나요? 폭력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출산하고 이제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아야 했으니까. 근데 뭐요? 뭐요? 진짜 뻔뻔하네. 어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간 보아오고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부모라는 게 애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동시에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왔고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니는 2주에 한 번씩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고 볼륨 파마를 해서 머리를 부풀리고 다니셨어요. 헌데 다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저희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흰머리를 그대로 살려서 짧은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옷 스타일이나 입술에 찍어 바르던 립스틱 색깔까지도 똑같았죠. 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지금 이분이 하는 말 뭐예요? 제가 아이를 버렸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깐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대꾸했죠. 틀린 말 한 거 없지? 아이 낳고 나한테 버린 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니니? 몸 아프다는 핑계로 늙은 나한테 저 가여운 애를 맡기고 코빼기도 안 보였으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 아이 맡아주겠다고 오셔서 데리고 가신 거고. 근데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냐고요? 이 아저씨는 또 뭐고요? 뭔데 이 사람이? 시끄러! 이분은 앞으로 장차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이야. 나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우리 앞으로도 함께 살기로 그렇게 약조했다. 됐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넌 다시 병원에 들어가봐. 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니? 난 괜찮으니 얼른 가라고.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끌어내려는 듯 힘을 줘서 밀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밀려났을 거예요. 또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이해하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저는 평생을 수긍하고 비굴하게 살았기에 적당히 타협을 하는 방향을 택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에도 또 제가 맞을 때도 시어머니가 어머니 욕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땐 달랐습니다.
제 아이가 있었기에 그냥은 물러나지 못하겠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어린아이를 구하려다가 사고를 당해서 오랜 시간 병상에 있으셨던 좋은 분이었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아버님 병간호 혼자 다 해왔어요. 제 말에 아저씨는 좀 당황한 듯 눈을 껌뻑거렸죠. 그럴 리가 없는... 병원 진단서 보여드려요? 그건 지금이라도 가능해요. 그건 말고도 문자 기록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아이 사진 보낸 것도 있고 걱정하지 말고 쉬고 오라는 말도 수없이 했으니 어디 한번 보시든가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발작을 하듯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저씨는 그 반응에 오히려 의심이 됐는지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걸 빼앗아서 벽에 던져버렸죠. 퍽 하는 소리와 벽에 부딪힌 제 휴대폰 액정은 박살이 나고 말았는데 그걸 본 아저씨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어둡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물었죠.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맞죠? 텍수씨, 그게 아니라 내가 죽은 아내 병간호 평생을 하다가 보낸 걸 알면서 사람이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거짓말을 해요? 날 이해하고 본인도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날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놓고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식까지 나쁜 애들로 만들면서!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아내며 나가려던 아저씨를 붙잡았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엠이 잘 사는 꼴이 보기 싫고 내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제 아들도 걸 수 있어요. 맹세해요. 본인의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을 걸었던 그 순간에 저희 남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엄마, 지금 날 걸었어? 뭔데? 뭐길래 날 걸어? 누가 누구 재산을 탐내? 시어머니는 얼마나 놀랐는지 손을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평수야, 엄마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일단은 너 오해하면 안 된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니. 너희 아빠 병간호 나도 했어. 하긴 했잖아. 병간호? 했지. 딱 일주일. 내가 제발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사정해서 겨우 일주일 해줬지. 결국 요양사 붙여달라고 난리를 치고 생활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지랄이야. 그 입 안 다물어? 지랄? 엄마, 내가 왜 잘 다니던 대기업을 왜 퇴사했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돌보는 게 편해서 그랬어. 남의 손에 맡기지 못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 가서 좀 봐달라는 것도 엄만 거절했어. 병원 냄새가 역해서 토할 것 같다면서. 남편은 거의 울면서 소리를 쳤고 아저씨는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았는지 저와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도망치듯 현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내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거의 뛰듯이 저에게 와서 제 뺨을 후렸죠. 동시에 제가 안고 있던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깨너머로 절 노려보며 말했죠. 고얀 것들.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줬으면 알아서 빠져줬어야지. 망할년. 너 일부러 그랬지? 처음부터 나를 CM이 취급도 안 하고 망신 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이래서 애비 없는 집안 새끼들을 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 뭐 생각해보면 때리는 거 이유가 다 있지. 저렇게 맞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맞는 거지. 내가 바깥사돈이어도 저건 때려 죽였어. 그러자 남편이 전에 없던 괴성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묻힐 정도로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를 아악 하고 지른 거였죠. 엄마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대체 뭘 하려고 한 거야? 저 아저씨 뭔데? 뭐냐고? 아무래도 앞뒤 정확한 사정을 모르던 남편이었기에 그것부터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안 좋은 것은 쏙 빼고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모두 제가 망쳤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래서 뒤에 있던 제가 정확히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저와 남편을 나쁜 인간으로 만들고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어 동정심을 유발해서
재혼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노라. 짧고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사부인도 똑같이 해서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 있어? 나도 억울해. 자그마치 9년 동안 병석에 누운 네 애비 때문에 독수 공방한 것도 억울하고 남들처럼 여행 한 번 못 간 것도 억울하다. 나이 들면 여자가 아니라니?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 있고 나도 결혼 제대로 해서 살아보고 싶었어. 그게 왜? 가만히 듣던 남편이 고개를 숙이기에 공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고 이내 분노에 찬 웃음소리가 서서히 거실을 채워갔죠. 사랑? 엄마 진짜 웃긴다. 너 지금 나 비웃니? 웃겨! 독수공방? 내가 기억하는 것만 7살 때부터였어. 엄마 남자 만나고 다닌 거. 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랬지. 그땐 몰랐으니까. 왜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둘이서 붙어서 뽀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땐 몰랐거든. 근데 그것뿐이었던 것 같아. 내가 중학교 때도 또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엄마는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렸잖아. 심지어 아버지가 사고 난 그날에도. 아버지 병실 좀 지켜달라고 했을 때도. 나 다 알았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처음엔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더해서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나이가 더 들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완전히 터지게 되면서 자신이 알던 것들을 모두 쏟아낸 거였고요. 남편은 많이 지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든 엄마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 근데 이젠 못하겠다. 나 이제 엄마 안 봐. 시어머니는 남편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갑자기 다급해지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왜 안 봐? 넌 내가 낳았고 내 아들이야. 그래, 뭐 그때 실수했지. 잠깐 그랬어. 하지만 그거 지나간 일이잖아. 단순히 과거 아니니? 엄마는 참 쉽다. 엄마가 잘못한 건 과거 일이라고 하고 묻어버리고 아버지가 사고당한 건 고통이라고 억지로 꺼내고 엄마한테 과거는 그런 용도야? 근데 어쩌지? 나도 엄마 과거 안에 있었어. 그 안에서 매번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나도 거기 존재했다고. 나도 똑같이 힘들고 외로웠지만 엄마처럼은 안 살았어. 아버지 원망은 했지만 어긋나진 않았고. 그래서 그깟 걸로 엄마를 버린다는 거니?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동정심 팔아서 돌아가신 아버지 쓰레기로 만들고 아들은 여자에 미쳐서 엄마까지 버린 페류나로 만들고 싶어 했잖아. 이제까지 남자에 미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서 본인 과거가 불행하길 바란 건 엄마야. 불행한 과거가 얼마나 끔찍한지 엄마도 진짜 느껴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며칠이나 죽는 소리라며 저희 집에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번 돌아선 남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게 됐죠. 저 역시도 자신의 재혼을 위해 저희 어머니의 아픈 과거도 모자라서 제 아이까지 이용하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고요. 얼마 뒤에 우린 이사까지 갔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1년이 흘렀기에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의 소식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리 행복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앞서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듯 모두에게 과거가 존재하고요. 그러한 과거는 제가 지나온 길이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한 이유로만 쓰일 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진 않더군요. 제 친부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혹은 시어머니처럼 동정심을 얻어 재혼하려는 도구로 쓴 것처럼 말이죠. 근데 다들 아시지 않나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스스로가 과장하고 가꿔봐야 아무 힘이 없죠. 오히려 현재의 내 모습에 당당할 때 더 멋지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는 사람을 멈추게 만들고 미래는 앞으로 끌어간다는 말이 있더군요. 저 역시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더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피해 떨고 있던 불쌍한 아이로 남아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제 아이에게 좀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어머니에게 더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하려고요. 그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먼 미래의 제 과거가 될 오늘이 빛날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의 먼 훗날의 오늘 하루가 멋지게 반짝거리길 바라며 앞으로 저희 세 식구 그리고 어머니, 새아버지 모두 행복하길 기도해 주세요. 모두 고맙습니다.